안녕하세요. 스타트업 극복기 함수형 언어 방황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박미정입니다. 네, 옆에 코틀님이 하고 있는데 제 거 굉장히 많은 분이 와주셔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미 스위처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거나 혹은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이제 광고하는 거를 많이 보신 분이 계실진 모르겠는데 저는 스마트 홈을 위한 스타트업 아이오에서 스위처를 개발하는 개발팀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오는 그 스마트 홈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제품으로 앱을 통해서 불을 켜고 끄는 일을 대신해주는 스위처를 현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작은 스타트업 팀에서 함수형 언어를 도입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스타트업에 중간에 조인하게 되면서 레거시 문제들을 겪었는데요. 그 겪은 레거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했었는지 약간의 하소연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함수형 언어 방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함수형 언어를 쓰자고 주장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저희 팀 멤버들도 이제 막 함수형 언어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나와서 함수형 언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냐? 분명히 저처럼 이제 시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분들에게 시작하는 과정을 한번 공유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여기에 초고수분들이 계시다면 함수형 언어를 시작하는 저의 방법, 저의 과정에 대해서 약간의 피드백도 받고자 합니다. 우선 앞에 세션에서 케빈님이나 최정열님처럼 저는 스칼라로 라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함수형 언어를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왜 함수형 언어를 갑자기 사용해 보고자 하는지,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개발자라면 당연 그러하듯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성장 욕구가 강했고요. 그리고 함수형 언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강조하는, 주장하는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높은 추상화를 통해서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코드 신뢰성이 향상된다는 점이 사실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회사 차원에서는 지금 스위처 다음 제품을 R&D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다음 제품을 위한 서버 개발에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와 팀 멤버들이 함수형 언어로 프로토타이핑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강조하는 좀 고급 특성 중에 동시성 혹은 빅데이터 다루기 유용하다는 그런 고급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아직은 제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높은 추상화와 코드 신뢰성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높은 추상화, 코드 신뢰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번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의 코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해당 코드는 함수형 사고라는 번역본에서 발췌를 했고요. 자바 코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 스트링 리스트를 받아서 이름의 길이가 두 글자 이상인 이름에 대해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는 로직입니다. 같은 로직의 스칼라 코드입니다. 반복문이나 혹은 조건문과 같은 저수준의 작업을 맵과 필터로 대신을 했고요. 분명 같은 로직이지만 훨씬 간결하고 우아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코드를 보고 저희 팀 멤버 중에 한 명은 적은 코드가 적은 버그를 만들어낸다라고 스스로 감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그 코드 그대로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름 스트링 리스트 중에 이름의 길이가 1보다 큰 이름에 대해서 첫 글자를 대문자화한다 라는 비즈니스 로직 그대로를 코드로 옮겨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시작하는 입장에서 바로 이러한 면이 함수형 언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함수형 언어를 시작하려고 하는지는 알겠고, 그래서 뭐 작은 스타트업 팀이지만 스타트업 개발팀에 이 함수형 언어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들을 하고 어떤 과정들을 거치냐. 저희는 이제 매주 소프트웨어 세미나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프트웨어 세미나에서 매주 하나씩 함수형 언어의 특성들을 아젠다로 던지고 그에 대해서 자유롭게 멤버들이랑 토론하는 시간들을 몇 번 가졌었고요. 그러면서 저 말고도 팀 멤버들 모두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심 끌기는 성공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함수형 패러다임의 멤버들이 모두 코드로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와 방법을 제공해 보고자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뭐 그 단계가 성공을 하게 되면 내년 초에는 저희 아이오의 다음 제품 서버가 함수형 언어 기반으로 릴리즈가 되어 있겠죠. 소프트웨어 세미나에서 어떻게 관심 끌기에 성공했는지 한 가지 사례를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세미나 21회 때 제가 의미찾기라는 이름으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코드 캡처본을 업로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에 코드가 의미찾기 1이고 아래 코드가 의미찾기 2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라고 번역된 미디엄 글을 참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의미찾기 1과 2의 차이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자유롭게 개발팀 멤버들이랑 토론을 했었습니다. 사실 의도는 의미찾기 1에 있었던 그 함수 중간에 있는 new date라는 숨겨진 입력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이드 이펙트를 의미찾기 2에 아예 함수 시그니처의 데이트 웬처럼 도출을 해서 사이드 이펙트를 제거하자라는 게 의도였었고요. 근데 재미있었던 것은 이 의미찾기 1과 2를 보고 팀 멤버가 저와 팀 멤버들이 지금 TDD를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의미찾기 2번 코드가 항상 같은 입력에 대해 항상 같은 출력을 보장하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기 쉽다라는 의견까지 나와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세미나 때 함수형 언어에서 강조하는 뭔가 특성들, 장점들, 패러다임들을 하나 둘씩 공유를 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멤버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함수형 패러다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멤버들과 제가 자연스럽게 코드로서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수형 언어에 등장하는 특성들, 필터, 맵, 리듀스와 같은 기능들을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되어 있는 스위처 서버에 적용을 해보고 함수형 패러다임의 매력, 여기서는 높은 추상화, 코드 신뢰성 등을 다 함께 느껴보자라는 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존 자바스크립트 스위처 서버에서 필터, 맵, 리듀스를 적용할 수 있는 코드를 발견을 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확실히 비즈니스 로직에 더 가까운 코드가 나왔구나, 코드 신뢰성이 높아졌구나를 느끼기를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옵셔널이지만 이렇게 한번 변환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함수형 프로그래밍 특성을 더욱 강하게 채용한 다른 언어로 똑같이 한번 구현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옵셔널 단계를 넣은 이유는 저희 팀 멤버 중에 이미 혼자 관심이 있어서 스칼라로 도전을 해보고 있는 멤버가 있길래 옵셔널로 더욱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냥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
필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필터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컬렉션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만 포함된 부분 컬렉션을 반환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 화살표를 기점으로 왼쪽에 보시는 코드가 스위처에 있는 기존 코드입니다. 스위처는 기본적으로 뭐 제품을 배송하고 반납하고 교환하기 때문에 송장 번호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송장 번호 리스트가 있고 송장 번호가 생성되지 않은 값들은 인보이스에 하이픈으로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리절트 리스트 아래 보시는 코드는 송장 번호 리스트를 돌다가 전부 돌면서 인보이스가 생성되지 않은 것을 만나면 송장 번호를 생성하라라는 로직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오른쪽처럼 필터를 한번 사용해서 적용을 해보면 위에 오른쪽 코드 위에 보시면 필터를 적용을 해서 송장 번호가 생성되지 않은 부분 컬렉션만 미리 도출을 하고 이제 아래 로직에서는 그 도출된 컬렉션 리스트에 대해서 전부 송장 번호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 왼쪽 코드의 코드 의미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송장 번호 리스트를 전부 돌다가 송장 번호가 생성되지 않은 것을 만나면 송장 번호로 생성해라. 하지만 오른쪽 코드를 코드 그대로 의미를 다시 풀어보자면 송장 번호 리스트 중 송장 번호가 생성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송장 번호를 전부 생성해라. 더욱 비즈니스 로직이랑 유사한 코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존 스위처 코드에서 뭔가 조금 더 함수형에 가까운 코드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바꾸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저와 멤버들이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데 앞에서 보신 로직과 같은 코드입니다. 스칼라로 구현이 된 건데 가장 마지막 줄의 필터를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한 필터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심플하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단계를 꼭 스칼라가 아니어도 멤버들이 관심 있는 다른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면 이렇게 두 번째 단계까지 도전을 해서 더욱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뒤에도 사실 맵도 같은 단계이고요. 리듀스도 같은 단계여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함수형 언어처럼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도 했었고 근데 왜 난 자바스크립트를 함수형 언어처럼 쓰고 싶어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글을 찾아다녔었는데 저의 생각과 가장 적합한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함수형인가 라고 번역된 미디엄 글이었는데요. 우선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철학은 사이드 이펙트 없는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언어라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자바스크립트가 사이드 이펙트 없는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과연 지원하고 장려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왜 저는 하필 스칼라를 예로 들었나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스칼라는 꼭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라기보다는 멀티 패러다임 언어이기 때문에 순수 함수형 언어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스칼라는 기본적으로 사이드 이펙트 없는 프로그래밍을 언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장려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분명히 보고 또 더욱 저는 이제 팀 멤버들과 같이 도전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팀 멤버들이 이미 OOP에 익숙해져 있고 자바라는 OOP 세상을 떠나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세상을 떠나서 FP라는 순수 세상으로 다리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스칼라로 한 번 더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칼라로 스위처 다음 제품 서버 개발을 해야 돼라고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니고 아마 앞으로 한 달 정도 멤버들이 다 같이 프로토타이핑 해보고 이 언어 저 언어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작은 스타트업 팀에서 굳이 함수형 언어를
도입하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공유를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스타트업 1인 개발 극복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이 글은 제가 한 2달 전에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소프트웨어 이야기라는 그 슬라이드 쉐어를 공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축약본이고요. 제가 사실 스위처를 만드는 아이오 스타트업에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한 몇백 명 액티브 유저가 있을 때에 그때 제가 중간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레거시의 수많은 문제들을 받게 됐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여기서는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소프트웨어 이야기라는 슬라이드를 왜 굳이 공유를 하게 됐었냐 하면 사실 저희 그 아이오에는 복귀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주기적으로 문서로 작성을 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장려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복귀 중에 일환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스위처에 조인하기 이전의 상황은 원래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1차 스위처 신청이 15분 만에 판매 완료됐었고 2차 스위처 신청은 8분 만에 신청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원래 잘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3차 신청할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신청을 제대로 한 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3차 신청 문제가 터지고 고객님들한테 엄청난 사과를 하고 욕을 먹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지금 대표님이랑 인연을 맺고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비교적 이른 시기에 문제가 터져서 서버랑 인프라 이 문제 저 문제를 파헤쳐 볼 수 있었고요. 오히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발견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위처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도 직접 양산하고 하기 때문에 제조나 공정 자동화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유저를 받는 이벤트 서버도 필요하고 또 기존 스위처 유저들이 사용하는 스위처 서버도 필요하고 근데 이 다양한 시스템들이 이미 레거시 서버 인프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거시를 처음에 만드셨던 담당하셨던 분은 이미 스위처를 떠나신 상태였어요. 근데 개발자는 3분이 계시긴 했습니다. iOS 앱 개발자분 계셨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분 계셨고 펌웨어 개발자 1분 계셨는데 아무도 이 레거시 서버 인프라에 대해서 관여하셨던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레거시 서버를 분석을 해보고 또 이 급한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프로세스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개선해야 할 문제는 스위처 앱과 서버 사용 불안정 해결을 해야 했었고 생산 공정 자동화 부재 문제를 해결해야 했었고 이벤트 신청 서버 불안정 해결해야 했었고 또 개발 환경, 개발 서버 부재 해결해야 했고 프로세스 생성해야 했고 자꾸 죽는 문제의 인프라 해결해야 했고 사실 개발된 기능은 되게 많았었는데 실제로 사용 중인 기능보다는 미사용이거나 혹은 버그로 인해서 기능하지 않는 기능이 훨씬 많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약은 없었냐 하면 그 당시에는 우선 몇백 명이지만 기존 유저분들은 절대 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는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매월 2배씩 유저가 증가하는 걸 감안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당시에 팀원들의 수작업이 엄청났었거든요. 유저뿐만 아니라 이제 팀 멤버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수작업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팀원들 수작업도 제거를 해드려야 됐고 또 곧 닥쳐올 R&D 제품의 시기가 정해진 상태여서 제가 레거시를 수습해야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고쳐야 될 일은 많지만 리소스는 나 혼자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해라라는 미션이었죠. 그래서 마음을 우선 먹었던 게 다 하려고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차 목표를 세웠습니다.
2.5개월 동안 유저들의 불만만 없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멤버들 수작업 굉장히 많다고 했지만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분간은 수작업 버텨주고 우선 기존 유저들의 불만만 없앨게 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잡고 나니까 개선할 문제가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스위처 앱 서버 사용 불안정 해결하면 됐고, 이벤트 신청 서버 불안정 해결하면 됐고, 또 문제의 인프라 해결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의 인프라. 사실 기존에 제가 딱 들어갔을 때에 그 AWS EC2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벤트, 생산 공정, 스위처 모든 서버 프로세스가 하나 EC2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전혀 시큐리티 그룹 정책이 세워지지 않아서 이미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저도 없는데 유저들이 자꾸 느리다고, 앱 느려요, 자꾸 느려요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인프라였죠. 그래서 사실 개발자라면 욕심이 나겠죠. 인프라 최적으로 비용 절감해서 만들고 싶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고 유저들이 쓰게끔만 하자. 그래서 했던 게 이제 AW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용하고 시큐리티 그룹만 잘 정책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기본만 지킨 인프라로 우선 기존 유저들은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스위처 서버, 이벤트 서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스위처 서버, 이벤트 서버 코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세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부터 변경을 할 건가?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레거시 코드를 재활용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떤 기능부터 재개발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설계부터 변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변경을 할 이유와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변경할 이유. 딱 갔는데 DB 테이블에 중복 컬럼이 엄청 난무했습니다. 실제로 코드에서도 어떤 API에서는 A 테이블을 보는데 어떤 API에서는 B 테이블을 보고 있고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었죠. DB 테이블 중복 컬럼이 난무했고 제가 들은 바로는 스위처가 아이오라는 스타트업이 스위처만 서비스하는 회사가 아니고 계속 스마트홈을 위해 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다음 제품에 대한 확장성이 고려된 설계라고 들었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은 설계였고 이런 설계 기반 때문에 사실 불필요한 코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불필요한 코드는 누적이 되겠죠.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인데 아직 변경할 규모가 크다라고 할 만큼 기능이 많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불행 중 다행으로 몇백 명의 유저지만 아직 사용자가 많지 않다. 조금 리스크 감수하더라도 설계부터 변경하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변경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실 기존 코드 로직을 변경해야 하면 그만큼 리소스가 더 들지 않을까라는 리스크였고 또 이미 유저들이 사용 중인 기능에 대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변경할 이유가 사실은 명백했기 때문에 설계부터 변경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변경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고민인 레거시를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재활용할 이유,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재활용할 이유, 기본 템플릿, 기존의 코드를 사용을 하니까 저로서는 리소스가 줄어들 수 있겠죠? 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활용할 이유에 넣었고 재활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 제가 이미 설계 변경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API든 어떤 함수든 로직이 조금은 아마 손이 갈 거다. 어디든 손이 갈 거고 또 코드 상태를 사실 봤을 때 리팩토링 시간보다 차라리 새로 구현하는 게 낫겠다라는 정도의 퀄리티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코드 난무,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가 아니고
그 로직을 작성하면서 저희가 막 로그 찍어보고 하는 테스트용 코드 있잖아요. 그 테스트용 코드가 정말 프로덕션 코드만큼 있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게 개발이 됐다라고 스펙으로 정의된 뭐 기능은 많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버그로 아니면 비즈니스 로직 오류로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코드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활용하지 말고 참고는 하되 새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부터 재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정말 한 명, 두 명의 고객님들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고객님들이 진짜로 사용하고 있는 기능부터 재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객님들이 진짜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세웠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된 기능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중에 개발되었지만 기능하지 않는 기능 당연히 제외를 했고요. 그걸 제외하고 실제로 고객님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기능 플러스 해서 CS 문의가 상대적으로 엄청 많았던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CS 문의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옐로우 아이디랑 뭐 직접 전화로 CS를 처리하고 있는데 옐로우 아이디나 전화로 문의가 많았던 아직 없는 기능을 추가를 해서 그 우선순위를 높여서 재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1차 목표 2.5개월 동안 유저들의 불만만 없애자라는 게 개발자로서도 사실 욕심을 덜어낸 거였고 뭐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비즈니스적인 욕심을 굉장히 덜어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우선은 무사히 1차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차 목표 2.5개월 동안은 이제 멤버들한테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제조, 공정 자동화, 어드민 자동화로 멤버들의 수작업 시간을 줄이는 게 목표였고요. 뭐 이 과정은 사실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1차, 2차 목표를 잡았었고 다행히 몇백 명으로 시작했던 유저가 지금 5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저희가 이제 5,000명 정도의 월간 액티브 유저를 확보를 했고요. 뭐 지금도 매주 저희가 월요일에 이벤트를 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한 400대 정도의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1시간도 안 돼서 계속 매진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났네요. 네, 제가 그래서 뭐 작은 스타트업 팀에서 뭐 함수형 언어 도입한다는데 뭐 어떤 구체적인 시도들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은 스타트업의 중간에 조인하게 되면서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를 짧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